우리의 시선을 우주로까지 확장시켜주는 게 고전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천지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그 역경의 해설을 담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역전인데, 역전은 총 1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역경의 저자들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설로 내려오는 복희 씨와 문왕과 주공, 이렇게 해서 이제 8개, 64개, 384효가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제 일단 이해했듯이, 이 역전도 그 저자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 역전의 문장들, 특히 그 중에서 계사전, 이제 이 역경을 철학서의 반열로 올려놓은 계사전이라는 그 역전이 있는데, 해설서가 있는데, 그거는 공자가 아니면 누가 썼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사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문장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공자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공자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문장을 구사해? 누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자님이 쓰셨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자님은 왜 이렇게 주역에 10편이나 되는 해설서를 담았을까? 근데 그 10편의 해설서를 십익이라고 해요. 날개 입자를 써서, 그러니까 10개의 날개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10개의 날개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 역경이 점소에 머무르지 않고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날아와서 어떤 동양 사상의 베이스, 정점, 이런 거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공자님이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다 알아서 모두가 고귀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개의 날개를 다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자님이 태어나신 시대를 좀 알면 공자님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공자님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6세기 중반에 태어나신 거죠. 기원전. 그때가 이제 춘추 시대가 한 77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453년에 끝이 나니까 한 3분의 2가 지나간 이제 완전히 이제 초중 말기로 보면 이제 말기로 가는 중에 이제 공자님이 태어나셨어요. 노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정치 상황은 어땠냐 하면은 주왕실보다가는 제후국들이 조금씩 이제 힘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이제 힘을 행사해 권력을 가져요. 그게 이제 춘추시대 때는 다섯 힘센 나라가 바톤 터치를 해가면서 이걸 넘겨받는 거죠. 중원의 어떤 질서를 자기들이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는 주왕실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현실 정치에서의 권력은 이제 이 패자들이 잡아가는 거죠. 맨 처음이 이제 제, 그 다음에 진, 초, 오, 월, 이 순서대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요. 근데 이제 공자님이 태어나실 이 무렵은 이제 그 제에서 이제 진으로 이제 바톤이 넘어오고, 그 진이 이제 힘을 가지면서 남쪽에 있던 초나라가 다시 이제 뭔가 좀 중원을 넘보면서 이제 이 진과 초가 이제 남부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되고, 이 둘의 싸움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힘이 벌써 이미 진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아직 다 힘이 다하지 않은 제가 다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초 옆에 이 오른쪽으로 그 밑에 있는 그 오나라가 또 뭔가 중원을 넘보고, 이런 세력들이 중원을 어떻게 장악해 보려고 그 다툼들이 막 일어났던 그 마지막 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서로 다투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이제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좀 힘들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평화조약을 좀 맺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회맹이라는 그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가 조금 이제 유지가 돼요. 이제 강대국들 간의 싸움이 좀 잦아드니까 그 각 나라에서 또 안에서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 정신을 쏟으면 안이 결집을 해서 저쪽으로 뭔가 힘을 모으지만 바깥에 뭐가 없어지면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의 그 권력 다툼을 하게 되면서 이 권력이 대부한테를 좀 쏠리고 넘어가면서 대부들 간에 또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가문,
가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건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툼들이. 그런 시대에 이제 공자님이 태어나셔서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보기에 문왕과 주공이 살았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이게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참혹해지다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생기고, 당시에 노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노인들이 추워서 굶어 죽는다는 건 있기가 어려운 일인데 80 넘은 노인이 추위에 떨거나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공자님이 인간이 저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공자님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 논어에 보면은 당신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 문왕과 주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되게 그분들을 따르고자, 그분들처럼 살고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문왕과 주공이 만들어 놓은 그 주나라 초기의 제의, 이걸 다시 실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정치에 실현시키는 것이 이제 이분이 갖고 있었던 꿈이었는데, 지금 인간들이 좀 너무 타락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50이 넘어서야 뭐 관직에 조금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면 그 자전 같은 데 보니까 뭐 어떤 그 회맹 이런 데에서 말로서 단판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공자님이 활약을 안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관직에 좀 있었긴 했던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내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천하에 이걸 좀 실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의 이 사상과 이걸 받아들여주는 제후국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천하 주유를 한 14년 정도 하잖아요, 공자님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벌써 이미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제후들도 공자의 그 사상이 바른 도리이긴 한데, 이렇게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약간 좀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인성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서 뭔가 그 덕이 퍼져나가서 뭔가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도가 바로 서는 이런 걸 꿈꾸는 그런 사상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한테 지금 필요한 부국강병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 받아들여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14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고국인 노나라로 돌아와서 내가 그러면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런 관직에 나가서 뜻을 펴도록 해야겠다고 이제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한 그 내용들이 이제 논어에 담겨 있는 건데, 카렌 암스트롱은 그 추구의 시대에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향 전환을.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공자님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주나라 초기에는 보면은 그 천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요순으로부터 계속 내려오죠. 하늘의 어떤 뜻을 살펴서 뭔가를 한다. 하늘의 이치를 살핀다는 것이 하늘의 뜻을 살핀다는 얘기고, 그렇게 어떤 천명을 따른다. 왕도 천명에 따르면 하늘이 그 명을 계속 그 나라에 주겠지만, 천명을 거스를 때는 바로 그냥 그 천명을 걷어간다는 거잖아요. 다른 대리자를 찾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어떤 하늘의 명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 공자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는 이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영성, 존엄성, 존귀함, 신성함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신 거예요. 공자님은. 이분은 이제 인간의 모든 인간 안에 이런 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영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 주나라의 시대의 제의 그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그대로를 그걸 답습한 거라기보다는 그 제의를 재해석하고서 그걸 이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셨던 건데, 그걸 이제 재해석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공자님은 제 예라는 것을 어떻게 이 정의를 내렸냐 하면은, 자기를 잇는 그 실천, 그게 이제 제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실천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생각해 보면 자기를 잇는 실천이라고 한다는 거는 나라는 게 계속 있어서는 나라는 이 에고가 있어서는
이 예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인간 안에 있는 존엄성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의라는 것은 나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각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뭔가를 담당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건데 그 의식을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주나라 때 보면은 그걸 이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공자님은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의 영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였고 이제 예를 들면 주나라 때 부자 관계를 보면 아들은 태어나면 일단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만나고 아버지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나 봐요. 그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니와 이 여자들이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얘를 이제 익히는 거죠, 몸에. 그래서 이제 서른이 돼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내 몸에 익혀지면 그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이제 섬기는 건데 이 마다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 안에 있는 영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의관을 정제하고 부부가 같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버지 이부자리 돌보고 이게 온갖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최대한 섬기는 거죠. 섬기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약간 좀 성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순한 말씨로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 그래도 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굴어도 절대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욱더 공경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여기 전제가 깔려 있냐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면 상대방인 나의 그런 태도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존엄성, 존귀함을 끄집어낼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주나라 때는 이제 점점 흘러내려오면서 그게 약간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었고 때로는 이제 이 귀족들이 자기들의 존재감, 명예 이런 걸 좀 드러내는 귀족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걸로 조금 흐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자님이 이제 보신 거는 그 제의에서 자기중심주의를 걷어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공자님이 그쪽에 주목을 하신 거죠. 그렇게 주목을 하시고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보고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년간 천하를 주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돼서 노나라로 돌아오셨잖아요. 아마 그 무렵쯤에 50이 넘어서야 이 공자님이 이 역병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록들에 보면 역병을 굉장히 늦게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역경을 보고서 공자님이 그 꿈꾸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이 이제 군자인데 그 전까지는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제의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성함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면 이 공자님이 꿈꾸신 건 뭐냐 하면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이런 수양을 계속 한다면 존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고 그 존귀한 모습이 군자인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 역경이라는 것이 가장 정말 훌륭한 텍스트인 거죠. 인간을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신 거였고 그런 마음으로 그 텍스트에 해설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단 그걸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내가 여기 지금 2단계에 내가 처해 있다는 거는 지금 어떤 심리 상태로 있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여기에서 내가 흉함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낱낱이 공자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그게 이 역전이에요. 그래서 괴사나 도사, 괴의 이름, 괴의 모양 이런 것들에 달아놓은 그 해석을 뭐 대상전, 소상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계사전 있고 그다음 뭐 잡계전, 그다음에 왜 괴의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지 하는 그 괴의 순서에 대한 설명, 그게 서괴전. 이 역경을 가지고 역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이치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공자님이. 그게 이제 10편의 글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12기인 거죠. 거기에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 계사전. 주역이 동양 문명의 정점이다. 동양학의 정점이고 베이스다라고 얘기할 때는
계사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계사전은 이 역경이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이 우주 생성 원리, 그런 거에서부터 우주 만물이 어떻게 서로 상호 교류하고 만들어지고 생성 소멸해 가는지에 대한 이치, 그리고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인간의 윤리, 그리고 이제 끄집어낸 그 인간의 윤리가 효사에 담겨 있는데 그 효사를 우리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공자님이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의 효사를 예로 들어서 아주 촘촘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공자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계사전이라는 책은 이 우주 만물의 우주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태도를 가져가야 하는가까지를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계사전도 상전이 있고 하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역경이 상전이 있고 하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써놓으신 거죠. 이 이치대로 살아가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자님이 생각하시던 거였고, 이 이치를 모든 사람이 알아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존엄성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제 법희씨, 문왕, 주공으로 이어져 오던 그 마음이 이제 공자님한테도 통한 거죠. 그래서 이 공자님이 그 세 분 성인이 만들어 놓은 그 역경에 날개를 달아서 시대를 초월해서 또 세상 방방곡곡으로 날아가기를 바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주역 속으로 들어가면 주역을 하다가도 이 배경으로 다시 넓혀지면서 주역이 다시 보이게 되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바탕, 토대를 깔고서 뭘 자꾸 해야지 이걸 잃어버리고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하면 약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해지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를 계속 좀 생각을 하시면서 주역을 계속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복희 씨와 문왕과 주공과 공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고 거기에 해설을 달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조금 다른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역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뭘 하기는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막 쉴 시간 없고 잠도 줄여가면서 뭘 하고는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옳기도 하고 저게 옳기도 하고,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딱히 뭔가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점집을 가기도 하고 뭘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판단 기준이 우리한테 없다는 게 되게 좀 힘든 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지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 천지라는 게 좀 사라졌고,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천지를 모른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천지를 모르고 날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천지를 모른다 이런 말을 잘 안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옛날 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천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그 말씀을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천지의 의미를 다 알고 썼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에서 삶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천지가 준칙이라는 그 가르침이 계속 그 안에 들어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천지를 버렸구나, 천지와 연결고리가 끊어졌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천자문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하늘천 따지잖아요. 애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배운 게 하늘천 따지, 이것부터 이제 배우고 들어가는 거고, 우리도 뭔가를 해서 뭔가 좀 잘못을 저지를 때, 또는 뭔가 잘 모르고 분수를 모르거나 상황 맥락을 모르고 뭔가를 할 때 천지를 모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 없이 날뛴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천지라는 준칙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뭔가 기준을 잡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고, 공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를 가져오던 그 하늘을 쳐다보던 그 눈길을 그 천지 사이에 인간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라는 그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아닐까, 그게 더 초점을 맞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인간이 가는 그 길이 바로 도가 아닌가. 도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데, 그냥 그 천지 사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길, 그게 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본다면은
천자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 어릴 때 그렇게 들었던 말, 이런 것들이 다 좀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그럼 천지라는 것이 이 준칙이고 이 천지는 가장 오래된 GPS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천지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나, 천지가 이 주역에서는 어떻게 녹아 있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동양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기의 이합집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쿨해요. 인간이든 뭐 사물이든 뭐든 다 기의 이합집산이라는 거죠. 기가 모여서 기운이 어떤 비율로 어떤 식으로 뭉쳐지면 어떤 모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리에서 가져오자면 오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합됐냐에 따라서 금기가 센 사람이 있고 목기가 센 사람이 있고 뭐 토기가 센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각각 다르듯이 이렇게 그 기운의 어떤 이합집산, 이것이 이제 우주 만물이라고 보는 게 주역의 뭐 동양학의 바탕이에요. 주역도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기의 이합집산이라고 했을 때 기가 그러면은 뭘로 나눠지냐 하면은 뭘로 나눠지죠? 크게 두 가지. 음양이겠죠? 예, 음기와 양기. 그게 부호로 어떻게 나타나요? 음기가 막대기가 끊어진 걸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주역에 보면 양기는 막대기가 이어진 걸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천이라는 거는 주역에서는 건이라고 하는데, 천은 이제 하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양을 대표하는 거고, 그래서 중천, 천이 두 개 겹쳐진 그것은 양으로만 되어 있는 막대기 6개잖아요. 중천, 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기운이면서 모형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저기서 뭔가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늘 또 뭔가 또 비어 있는 그 상태가, 하늘이라는 그 상태는 그 공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에너지가 있는 거죠. 기운이. 그런 것처럼 이 하늘, 천, 양기, 뭐 기, 에너지, 이게 다 이제 무형, 이게 다 이제 같이 하나로 통하는 거고, 그다음에 땅이라는 거는 음기이면서 유형의 것이죠. 땅에는 온갖 그 형태가 가득하잖아요. 그게 이제 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물질, 그걸 이제 곤이라고 하고,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우주 만물도 음양, 그걸 이제 주역에서는 건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것의 이합집산으로 모든 게 만들어져. 그리고 그것이 각각 부호로 나타내면 그 막대기, 끊어진 막대기와 이어진 막대기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런데 그 천지 사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천지와 함께 인간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천지인, 그러니까 인간이 딱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거기서 자기 길을 가는데, 그 세 개의 조합, 그게 삼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있고, 천지 이전에 모든 게 변한다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가 태극이라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태극은 클 태자에 극이라는 게 이치, 법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 법칙, 그거는 뭐 형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이치 원리 같은 거니까 그런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드러나는, 움직이면 뭘로 드러나냐? 음양이라는 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양이라고 드러나는 기운이, 그 음을 대표하는 것이 땅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이 하늘인 거죠. 그 기운을. 그러고 그 사이에서 인간이 그 하늘과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재죠. 8개의 막대기가 3개잖아요. 그죠? 그 3개의 막대기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막대기의 종류는 몇 개예요? 종류는 2가지죠. 2가지를 가지고 3개를 겹쳐 놓은 거죠. 각각이 뭘 말하냐 하면 천지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주역의 3개예요. 근데 그러면은 음과 양이라는 2개의 부호를 가지고 3개를 조합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8가지라는 거죠. 그 음양의 부호 2가지를 가지고 천지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8가지다. 그게 8괴예요. 8괴의 처음이 뭐예요? 건. 예, 건인데 건은 이름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천,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이라는 그 이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하늘이야 라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덕성, 자질, 이거는 뭐라는 거죠? 맨 끝에 강건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하늘에 천이라는 것에 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어떻게 의미 해석을 하냐 하면 강건하다. 이 강건하다라는 거는 쉼이 없다는 뜻도 돼요. 강건하다,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주역의 세계에서 강건함은 끝없이 쉼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강건하다고 해요. 이게 대표되는 게 하늘.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 달, 별 이걸 다 거기서 하늘이라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궤도를 이탈함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끊임없이 그 자리를 계속 쉼 없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태. 태는 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택. 연못 택자예요. 태라는 거는 기쁘다라는 건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연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면은 아까 전에 그 건이라는 거는 강건하다였는데 강건함은 어떤 부호가 3개예요? 양의 부호가 3개죠. 양은 뻗쳐나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개나 있으니까 더 강건하겠죠. 힘이. 쉼없이 진취적인 앞으로 나가는 힘이 거기서 표현된 거고 이 태는 연못으로 드러나는데 밑에 2개는 뭐예요? 양의 부호고 맨 위에 하나가 음의 부호죠. 그러니까 양을 2개 받치고 있으면서 위에 음이 굉장히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뭔가 움직이는 그걸 어떤 기쁨이라는 그게 연못의 모양으로 봤고 연못이라는 거는 이게 고여있는 물인데 위에는 이제 뭔가 약간 출렁이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게 이제 이 택괴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봤고 거기에서 어떤 기쁨의 마음 기쁜 마음 기쁨은 약간 감정이 약간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거기서 이제 읽어냈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번째가 리죠. 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는 뭐죠? 불. 그래서 리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화가 되는 거죠. 불이라는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죠?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요? 가장자리가 양기고 가운데가 음이죠. 그러니까 불은 우리가 보기에 활활 타오르니까 뭐가 더 세요? 양기가 세요? 음기가 세요? 양기가 세죠. 근데 그게 양기가 세면 그러면 다 양으로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에 음기, 물을 품고 있어야지만 이 불이 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작을 생각해 보면 알죠. 약간의 바싹 마른 장작은 어떻게 돼요? 불을 붙이면 확 타버리고 말잖아요. 불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약간 덜 마른 장작, 오래 타죠. 그게 이제 사물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안에 음기를 품고 있어야 된다. 이 불이 제대로 정밀하게 잘 타려면. 그 다음이 뭐죠? 진. 진은 뭐예요? 우레. 네, 우레를 이제 진이라는 이름의 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거. 진은 이제 움직임, 흔들림, 요동치다 뭐 이런 건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레라는 거죠. 우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양의 부호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음이 둘 있죠. 그러니까 땅 밑에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는 우리가 어디서 우르릉 쾅쾅 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속 어디선가 나는 소리인 듯한 그 흔들림, 그걸 이제 우레라고 보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흔들림을 강하게 진하게 해주는 게 우레라고 보는 거죠. 우르릉 쾅쾅 하는 그 흔들림. 그걸 이제 흔들림의 대표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끌어냈어요? 의미를 움직이다. 그러니까 요동치다, 뭐 흔들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이제 거기서 끌어낸 거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름이 손. 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는 바람, 풍이 되는 거죠. 오손풍. 그래서 이제 이 손은 바람으로 드러난다, 형상으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위에 양의 부호 2개, 밑에 음이 하나인데 양 밑에 음이 공손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든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틈새조차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끌어냈어요? 들어가다 또는 공손하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일단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구부리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디 들어가다는 이거는 약간 그런 이제 자세를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손하다, 들어가다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낸 거고 그 다음에 감은 물이라는 건데 감은 구덩이, 험난하다 이런 의미를 끌어냈고
그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리하고 반대죠. 가장자리에 음효 두 개가 있고 가운데에 양효가 있죠. 그러니까는 물은 음효인데 제대로 음의 영향을 드러내려면 가운데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은 자기 힘으로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순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이 거기에 가해져야, 열이 가해져야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그 이치를 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간이 뭐죠? 간은 이제 멈추다는 의미를 거기서 읽어내는데, 그건 보면은 땅을 나타내는 음의 부호가 두 개 있고 위에 딱 양효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땅이 올라오다가 딱 멈춘, 그래서 멈추다라는 의미를 담고 산이라는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뭐죠? 모두 음료로 되어 있는 곤, 그게 이제 땅인 거예요. 그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뭐에 순종하는, 건의 어떤 이치를 다 받아 안아서 그걸 구현하는 그런 게 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역에서는 음량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천지인의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 8개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음량이라는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 거고,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8괴라는 어떤 이 기운, 구체적인 어떤 우리에게 와닿는 기운, 이 기운들이 이 우주에 가득하고 인간 안에도 이 기운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 8개를 조합한 게 뭐가 돼요? 8개를 겹쳐서 문왕이 뭘 만들었다고 했죠? 64괴를 만들었다고 했죠. 앞에 나오는 두 글자, 그것이 이 8괴의 이름이 두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래수 하면 택래가 들어있는 거죠. 천산 하면 천과 산이 들어있고, 그 뒤에 나오는 한 글자 또는 두 글자가 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호 64괴 앞에 그려져 있는 그 6개의 막대기로 이제 이 음량의 부호로 조합이 되어 있는 그것이 괴상, 괴의 모양이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괴명이라는 뜻이고, 괴명 속에는 괴상이 들어있죠. 중천건 하면은 천이 겹쳐져 있어 라는 거잖아. 천이 겹쳐진 게 건이야. 지가 겹쳐진 게 곤이야. 그 다음에 수레 둔 하면 수가 위에 있고 뢰가 아래에 있는 것이 둔이야. 이렇게 이름만 보면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천건 괴를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이제 괴사가 있죠. 건, 원형, 리정 이렇게 되어 있죠. 건이라는 거는 건은 원형 리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형 리정이 괴사예요. 괴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초구, 잠룡, 물룡, 구이, 혈룡, 제전, 리견, 대인 이게 이제 효사예요. 각각이 그 한 효. 그러니까 이게 초구가 초효, 그다음 이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걸다, 괴. 괴라는 한자의 원래 뜻은 걸다, 걸어놓고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킨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림 감상할 때 코를 앞에서 딱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전시회 가면 다 걸어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고, 효라는 거에는 이제 그 효라는 글자가 모방하다, 교류하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이 육효 속에 뭘 담아놨냐 하면은 이제 이 만물이 서로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다양한 어떤 그 변화, 움직임, 그걸 모방해서 여기다가 이제 담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효라는 뜻은. 그러니까 효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변하고 효와 효끼리 만나서 뭔가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주역에서 이제 기본 용어들이 있어요. 기본 용어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려면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용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효와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이제 기륭을 점치는 어떤 용어 이게 있는데, 기륭 점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길흉은 많이 들어보셨죠? 길, 흉. 주역의 효사는 거의 그런 거예요. 흉, 길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본 게 나오는데 회, 린, 무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길흉을 양극단에 놓고 보고, 그러면 무구가 가운데에 와요. 무구는 뭐냐 하면은 길도 아니고 흉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허물이 없는 정도?
그걸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무구가 쉬울 것 같지만 허물이 없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무가 없을 무자고 구가 허물 구자. 그래서 무구하면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길흉의 중간에 놓이는 거예요. 길은 아닌데 길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게 회. 후회하다 할 때 회자를 쓰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한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걸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것이 회예요. 후회한다, 반성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를 하면은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이 힘이 좀 생기겠죠. 근데 리는 뭐냐 하면은 부끄럽다는 뜻인데 부끄러울 린자인데 그 린자는 부끄럽다이지만 거기에 보면 인색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뭐에 인색하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잘 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후회하고 반성하는 데 인색한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어 지금.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해야지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핑계를 대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이러는 게 이제 린인 거예요. 이 린은 반성하는 데 인색한 것.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요? 길이에요? 흉이에요? 흉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흉, 무구, 회린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넣어 놓으시면 이게 딱 도식화되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약간의 도식화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많이 이제 유연하게 응용을 해야겠지만 그 정도로 이걸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효와 관련된 용어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효의 위치와 관련된 용어가 있고 효의 관계, 효가 6개나 되니까 그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위치와 관련된 용어는 정과 중이 있어요. 바를 정자와 가운데 중자. 위치가 바르게 놓여 있냐 아니면 가운데 왔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바르다 아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효가 6개잖아요. 그럼 맨 아래는 양효가 오는 게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어진 막대기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에는 뭐가 올까요? 홀수의 맨 아래 초효에는 양이 와야 되니까 짝수인 2효에는 음이 와야 돼요. 그럼 3효는 다시 양, 4효는 5효는 양, 6효는 그러면 중천거는 제자리에 온 게 몇 가지예요? 3개. 몇째? 1, 3, 5. 홀수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맞죠? 근데 2, 4, 6은 그 음효가 와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양효가 왔으니까 제자리에 놓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중천건하고 중지고는 우리 세상사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몽땅 양, 몽땅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계사전에서는 그냥 건과 고는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양과 음으로만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중천건, 중지곤에서는 음과 양의 어떤 격성을 가진 거지 이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일단 비켜놓고 그러니까 이건 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닌 자리 온 건 부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이라고 했죠. 그럼 가운데는 뭘 가운데라고 하냐. 6표인데 가운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소성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8괴. 3개의 막대기가 2개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가 2개 겹쳐졌다고 보는 거죠. 이 64괴는. 그러면 중천건이라는 것도 따로 떼어서 건이 겹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래 세효의 가운데가 있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몇 번째예요? 2번째. 그 다음에 위에 괴에서 가운데가 있겠죠? 그럼 전체로 보면 몇 번째예요? 5효. 그러니까 2효와 5효는 가운데를 얻은 거예요. 중을 얻은 거예요. 그게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위치가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거는 제자리에 왔냐, 양의 자리에 왕이 오고 음의 자리에 음이 왔냐를 따지는 거고 중이라는 거는 음양 따지지 않고 가운데 왔냐를 따지는 거죠. 위치가. 그럴 때 이제 정중을 쓰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자리이면서 중을 얻은 거. 그럼 뭐겠어요?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오면은 자기 자리이면서 중을 얻어요? 음효예요? 양효예요? 음효. 그러니까 6, 2가 되면은 그걸 6, 2라 그래요. 6이 두 번째에 왔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정중을 다 얻은 거예요. 가장 좋아요. 주역에서 가장 좋게 봐요.
그러면은 5번째 자리는 뭐가 와야 돼요? 양효가 와야 되겠죠. 그걸 구, 그러니까 앞에는 6을 붙이고 양 앞에는 9를 붙여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괴로 들어갔을 때 그 괴를 보면서 말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처음을 부르는 이런 이렇게 다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중과 정, 중정은 이해하셨죠? 네, 중정하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건데, 두 번째에 음효가 오는 거, 5번째에 양효가 오는 게 중정이고, 1, 3, 5는 양효가 오면 정이고, 2, 4, 6은 음이 와야 정이다. 이 코드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효들의 관계예요. 효들의 서로 관계를 보는 건데, 거기에는 우리가 호응한다 할 때 서로 응한다고 하잖아요. 그 응이 있고 비가 있어요. 어깨를 나란히 겹는다 할 때 비, 어깨 나란히 할 비교한다 할 때 비자예요. 그 비가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 할 때 탈승자, 그 위에 올라탄다는 뜻의 승이 있죠. 그 다음에 계승한다 할 때 승이 있어요. 이어받는다 할 때, 그 4가지를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서 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게 2개의 괴가 겹쳤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효는 초효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 호끼리, 세 번째는 세 번째 호끼리. 그러니까 1과 뭐겠어요? 8괴의 입장에서 본다면 괴가 2개 겹쳤잖아요. 이게 지금 64괴는. 그러면 요 괴에서 1, 2, 3효가 있을 거고, 또 위에 괴에서 1, 2, 3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은 1끼리, 2는 2끼리, 3은 3끼리 호응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6개의 효로 봤을 때 1효는 몇 효와 호응하나요? 4효. 2효는 5효. 3효는 6효. 요 관계가 응의 관계예요. 그 다음 B는 뭘까요? 나란히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효. 초효와 2효, 2효와 3효, 3효와 4효, 4효와 5효, 5효와 6효. 이게 B의 관계예요. 근데 주역에서는 응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B보다는. 곁에 있으면 자연히 친해지게 되는 거고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룬 어떤 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하괴의 이 효에서 다시 상괴로 넘어갈 때는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런 거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서로에게 주고받는 어떤 것들이 거기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탈승자. 탈승자는 위에 올라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음이 양을 탈 때, 그러니까 음이 양의 위에 놓일 때 탔다 그래요. 양이 음의 위에 놓이는 건 탔다고 하지 않아요. 아래에 있어야 할 음이 양의 위에 올라탔을 때 그걸 탔다고 해요. 그거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죠. 약간 좀 이렇게 교만하다, 뭐 건방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더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탈승자의 승이라는 거는 올라탄다. 음이 양의 위에 놓일 때를 승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을 승자, 계승한다 할 때 쓰는 건 뭐겠어요? 음이 양의 밑에 놓일 때, 이어받는다. 그건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이걸 보도 알 수 있듯이 이 동양은 관계의 학문이에요. 동양학은. 공자님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동양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어떤 존엄성, 인간성, 이걸 최대로 고양시키는 그 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무한한데, 자기를 고양시키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은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는 나를 뭘로 채워서 내가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습득해서 뭘 할 건가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동양학에서의 자기 개발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자기의 인간성의 고향이 놓여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죠, 방향 자체가.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면 일단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오르게 해주는 게 나의 그 인간성을 보양시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제 요 정도까지 하면 다음 시간에 중천건하고 지뢰복계를 할 건데, 그때의 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일상과 조금 연결해 볼까 하는 걸 할 때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예요. 이게.
요거는 한번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계속 되새기고 재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8괴예요. 8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8괴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 어떤 덕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내가 또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혜근 선생님이 쓰신 주역 개사를 읽어보면은 이 주역이 주나라 역이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역을 재해석하면서 내 주역으로 계속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김아무개가 하면 김역, 조아무개 하면 조역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본이 저는 8괴라고 생각이 들고 이 8괴를 가지고 이 해석의 바탕을 마련한 거니까 이 바탕인 8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어떤 그 주역의 괴상을 보면서 내가 이 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남과 다르게 이걸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문제를 또 더 다르게 창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64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그걸 좀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8괴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공부하고 8괴가 어떻게 해서 그 부호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여기서 왜 이런 의미가 도출이 됐을까, 왜 이런 윤리가 도출됐을까를 끊임없이 좀 되풀이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불이잖아요. 리괴의 의미가 불이라는 거는 사실 저 혼자 탈 수가 없고 어디에 붙어야 되잖아요. 불하면 우리가 뭘 연상해요? 인화 물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가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어디에 붙어야 불이라는 게 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붙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불이라는 건 또 하나는 이제 밝힌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밝힐 때는 항상 걸어놓고 높은 데 이렇게 걸어서 밝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걸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불이라는 리에서 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불이고 불에서는 그런 의미가 도출된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